알아봤는데 먹이 알싸한 게 제 진짜 꿀 향내가 코 안으로 싹 나와요. 고춧가루를 가짜를 많이 해서 팔았는데 실강이 열매를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와. 북한에서 짝퉁을 만들면 누구도 통제를 못해요. 국제적 범죄 조직하고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요. 세계 곳곳으로 풀려 나간다는 거예요. 막대 과자, 우리의 대표적인 과자가 되겠죠. 고조! 남과 북의 시청자가 하나 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 제가 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맨날 나와달라고 졸른 분이 있거든요. 네. 드디어 오셨는데 남창희 씨.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아까.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어디 나서는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네.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방송인이 아,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집에 들어와서 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개그맨이 나서는 걸 싫어한다고요? 나서는 걸 싫어해요. 네. 어릴 때 하도 나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은 안 나대고 싶어가지고 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SNS 이런 거에서 제가 자신을 드러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서 감춰요. 연예인이랑 직업하고 안 맞는 거 네. 같아요. 네? 집에 가서 쉬시고 이렇게. 아니요, 그러기에는 생활이 어려워요. 자, 오늘 이만갑에 아주 특별한 분이 출연을 해 주십니다. 이분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한때 리설주와 함께 금성학원을 다녔을 정도로 최고위층 삶을 살다가 한순간 많은 걸 잃고 이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희노애락을 담은 아코디언 연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탈북미녀 윤설미 씨를 소개합니다. 함경북도 라진에서 온 윤설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최고위층 자녀들이 다녔던 북한 최고의 예술학교 금성학원을 다니다가 일이 잘 못되어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만갑에서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본데 되게 어땠어요? 난이도가 높은 연주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역시 금성학원 출신답게 난이도 아예 높은 거로다가 그냥 이만갑을 딱 장악해버리는. 예, 난이도가 높아요 저거. 자, 설미 씨, 그 지금 연주 실력도 대단한데 그 금성학원은 언뜻 우리 이만갑에서 잠깐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리설주가 다녔다는 곳이 금성학원. 네, 유미 씨, 맞습니다. 설미 씨도 다니신 거예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원래 청진예술학원을 다녔었는데요.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저희 이제 삼촌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청진예술학원에서 아코디언 아무리 해봐야 비전이 없으니까 네, 금성학원으로 올라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려웠어요. 금성학원은 예술학원 다니다가 이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국 독창독주 경연 아코디언에서 1등을 하면 네, 입학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하루에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면서 네, 엄청난 연습 끝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금성학원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네? 아니 리설주 씨하고 같은 학교면 당연히 보셨겠네요. 그래요. 저희는 또 선후배 차이가 거기 올라갈수록 좀 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은 근데 아니에요. 그 후배가 몇 년 차이 나는 후배가 아니고 2년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학교를 네네네. 잠깐 같이 다닌 거네요. 2013년도에 제가 나갔을 때, 북한에 나갔을 때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됐다. 네, 저분이 바로 우리 학원 다녔었대.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 전교생이 많아요? 한 2,500명.
아우 맞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 중에서 리설주 씨가 몇 번째 정도 아름다운? 아, 그건 남자가 보는 눈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리설주가 정말 탈 좋으세요. 2,500명 중에 그때 눈이 안 띄었다는 거는 선현궁전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설맞이 공연을 해요. 그 설맞이 공연에서 독창 정도 나와야 눈에 띄고 그다음엔 이름을 기억해요. 근데 아마 어렸을 땐 독창 정도로는 리설주가 못 나오다 보니까 눈이 안 띄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금성학교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쉽게 들어가기 아무나 못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학교입니까 거기가? 금성학원은 여기 한국학원이랑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14년 정도가 네, 학제도가 14년입니다. 14년 동안 학교 다니는 거예요? 네, 14년이요? 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네, 대학반까지 다 있어서 총 14년제로. 그러면 거기는 예술만 있는 학교예요? 아니에요. 금성 1, 2로 나누는데 금성 1쪽에서는 수제 양성, 네, 컴퓨터 수제 양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성 2쪽에서는 예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은 이제 좀 수학 영재라든가 예, 뭐 이따 이공계 쪽으로 이렇게 키우는 양성학원이고 네. 이가 원래 일이었다가 이로 갈랐어요 김종이. 원래 한 2로 갈라서 이는 전문 예체능 쪽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말한 게 14년제라는 기자처럼 뽑아가는 시기가 딱 각이에요. 유치원 때 뽑아가는 애들도 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거든요. 어쨌든 뭐 금성학원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최고 예술학교인 금성학원 학생들의 연주 무대 영상 함께 보시죠. 아니 금성학원 진짜 그냥 거의 보면은 제 생각엔 묘기 수준인 것 같아요. 예술을 능가해서. 그런데 저 정도 실력이면 정말 뭐 아무나 못 갈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놀 때도 되게 재밌게 놀겠어요. 좀 재밌게 노는데 도에서 1년에 한 명이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경쟁률이 대부분은 평양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놀 때도 저희는 되게 신식으로 놀고요. 이제 금성학원에서도 원래 동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제 내 쪽으로는 선배 이제 한국 드라마를 한국식으로? 많이 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세련됐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이제 네, 선생님들이 지나갔을 때 선배 이렇게 살짝 부르면 좀 노는 언니로 저희 기악반 애들이 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악반은 템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악반 애들은 한국 노래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네,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부릅니다. 한국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부르고 좀 잘 노는 네, 뭐,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셨나요? 뭐 거의 한국 노래를 부르고 놀았는데 뭐 손담비에 미쳐서 이 정도 네, 나오는 시곡들을 바로바로 저희가 캐치를 해서 네. 손담비 미쳐서 춤도 그럼 춤도 추고 뭐 노래도 네. 아니 그게 실제로 손담비 씨 춤추는 게 저희들도 이렇게 막 쉽진 않거든요. 그 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야, 이 진짜 물씬 줄 알았어. 아니 이거 자본주의물이 아주 물씬 들었어. 자본주의 날라리 아닙니까? 네, 날라리 맞습니다. 남사스러워라. 이거를 평양에서 네. 그것도 최고 예술학부라고 하는 금성학원에서 이런 걸 하고 노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놀아야 금성학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상도 훔쳐서 본 거예요, 어디서? 진짜로 네, 그때는 CD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땐 끼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춤을 추고 이렇게 같은 동작을 해도 끼가 있는 사람은 눈빛이나 이런 손끝이 다르거든요. 그래, 맞아. 근데 저도 한때 많이 놀았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정말 끼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남자가 봤을 때 이렇게 딱 하는데 순간 이게 순간 떨려. 그런데 금성학원 같은 대단한 곳을 다니면 지금 여기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거기 나오면 되게 출세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이나 북한 최고의 지금 기쁨조라고 하죠. 모란방각단도 지금 모란방각단. 네, 지금 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 후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쪽으로 다 빠집니다. 제가 다닐 때 집 한 채가 $500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200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고요. $200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고요. 지방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저도. 근데 평양에 올라가 보니 저는 거지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다 부자들이구나. 네, 집 한 채가 $500인데 제 생활비는 $200밖에 못하고. 네, 근데 다른 애들은 조선 돈을 주면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평양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학원을?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아빠는 졸업하기를 바랬는데 할머니랑 어머니가 이제 미쳤다고 집안 다 말아먹겠다고 한 달에 $200씩 쓰면 우리 집에 뭐가 남겠냐 이래가지고 1년만 하고 네, 지방에 있는 사범대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아, 네. 근데 진짜 속상하셨겠는데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네, 사범대학을 졸업할 당시 아버님께서 이제 간암이 오셨습니다. 아이고야. 아버님이 좀 나이가 젊으셨는데 좀 고위층 간부직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예 사회적인 생활을 못 하셨습니다. 아빠만 그냥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고 해서 저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근데 교습이 이제 최고로 어라진에서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50 한 달에 방문 교육입니다. 여기처럼 학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코디언도 하고 이제처럼 춤도 가르쳤습니다. 좀 배우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상업성이 있더라고요. 네, 한국 네, 춤을 나름 막 지어서 제가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입이 막 부르틀 정도로 막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지인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중국으로 가면 한 3개월이면 10만 원을 벌어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중국 돈 10만 원이면 현재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이 때 완전 천문학적인 숫자인 그 돈을 놓고 결심을 딱 했습니다. 3개월만 가서 딱 벌어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효도도 하고 그거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내가 3개월 후에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아빠 꼭 살아계셔 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고 딱 나가는데 아버님이 간암에 걸려서 잘 일어나시지도 못하셨는데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10월인데 아버님께서 옷을 막 동복을 입으시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냐고 갑자기 물어봐서 저는 너무 놀라갖고 친구 어머니가 아파서 병문안을 좀 다녀올 거다. 이래서 아버님께서 빨리 갔다 오라고 왠지 빨리 갔다 오라는 얘기를 하셔서 빨리 갔다 온다고 티를 안 내고 돌아서서 막 울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게 제가 본 아버님의 마지막이었어요. 어떡해나 세상에. 혜미 씨가 정말 듣고 보니까 굉장히 효녀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타지에서? 일단은 제가 돈을 벌려고 가서 루트를 알려준다고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타지에서? 일단은 제가 돈을 벌려고 가서 루트를 알려준다고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네, 인신매매가 제가 가격에 팔린 겁니다. 인신매매가 제가 가격에 팔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몸매의 가격이 매겨진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에나. 한국 돈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로 제가 이제 팔려온 겁니다. 이제 인신매매 당해서 어느 한 집에 갔어요. 중국 심양 쪽에 있는 시골집인데 마중 나오신 시어머니 되는 분이에요. 제가 시집으로 팔려갔으니까.
근데 나 뭐지 심장이 그냥 막 다 쪼그라드는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운명을 피할 수 없다더니 내 인생에 이런 운명이 차려지는구나 이러면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지도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잤습니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온밤 누가 나한테 와서 막 피를 뽑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 뭐 팔려가서 피를 뽑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을 이제 돼지고기처럼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를 뽑았다. 이래서 제가 혀를 자르고.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피 뽑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게 쓰잘데 없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온밤 고민한 게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지금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무서운 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 이런 이제 의문에 인상을 하고 계셔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워아이 마마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은 어머니 사랑합니다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고 정말 무서웠는데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서운 어머니께서 저를 끌어안으시고 막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그분이 우니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왜 울지? 왜 울지? 이후에 제가 말이 통해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왜 우셨냐고. 사랑한다는데 왜 울었냐 이러니까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막 덜덜덜덜 떨면서 하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무슨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애가 와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공안에 잡히면 안 되니까 북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돈이라도 보내서 아버님 병을 어떻게 빨리 캐치할 그런 마음밖에 없어서 진짜 물 한 번 북한에서 묻히지 못하고 살다가 제 나이가 22살이었었는데 일부러 그 겨울에 그 집에 옷을 다 찬물에 손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빨개질도록 하고 제 아버님이 입고 나가시는 작업복을 매일 청바지를 저는 모르니까 북한에서는 다려 입는 게 제일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완전 칼날 주름 이렇게 해서 다려가지고 매일 아버님한테 이제 해주고 그분들의 손과 발을 제가 씻기고 막 안마를 해줬습니다. 언젠가는 갑자기 그게 한 보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저희 손과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니만 걔는 그렇게 하겠냐고. 아이고. 말은 안 통하는데 그런 데서 정리 통하기 시작해서. 다행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네. 설미 씨가 인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설미 씨가 굉장히 착해요. 독특한 경우예요. 그럴수록 북에 있는 아빠, 몸 아픈 아빠 생각 많이 났을 거예요. 네, 많이 났죠. 그분들이 좋아하실 일들을 제가 찾아가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3개월 만에 저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께 전화 연결을 해드렸고 지속적으로 그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설미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생겼어요? 신분증도? 아니요.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는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제 하고 있다가 제가 또 아기를 금방 낳고 할 일이 마땅히 없어서 아코디언 레슨도 하고 피아노 레슨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쪽은 좀 그러다니까 거기는 좀 시골이다 보니까 막 인기가 막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막 북적거리고 시어머니가 제 칭찬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누가 신고를 해서 제가 네, 그래서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북한을 강제 북송을 세상에 잡혀갔어요, 공안 쪽에. 네. 아니 이게 애기는요? 그 아기가 한 달 됐을 때. 말도 안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에서만 봤던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완전 생애벌을 한 거잖아요. 뭐 시어머니랑 네네네. 남편 네, 아이까지 다 두고.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래도 이렇게 나가면 혹시 엄마 얼굴을 볼 수 계속 그리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간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없어져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저는 북한에 나가서 교도형을 5년을 받았습니다. 소름 끼쳤어 지금. 5년이요? 네. 아니, 애기 젖도 다 못 띄고 온 거 아니에요? 네, 저 떼지 못해서 참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런 방치도 없고 약도 없고 해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나가다 보면 너무 많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먹지도 못하고. 네, 다 없어지더라고요.
5년을 얘기하자면 하룻밤 새도 얘기 못하죠. 나무 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서 직경이 한 30대는 나무를 2시간 동안 5대를 찍어야 됩니다. 도끼, 손도끼 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도 손에 아직 자갈이 많이 배겨 있어요. 일을 그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찍어가지고 내려오는 일을 여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날에 올라가서 나무를 끌고 막 올라가는데 제 나무에 박혀있는 촉살이라고 하는 새 촉살에 이런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제가 잡고 이렇게 운전하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끈이 지금 거의 다 막 앞쪽 끈이 막 지금 다 슬어서 끊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끊어나는 순간이면 앞에 40명이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다 줄을 서서 내리막을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게 끊어나는 순간은 앞사람 치고 또 앞사람 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차 사고가 나서 연쇄적으로 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너무 당황한데 이 끈은 점점 막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막 한 몸으로 그거를 막으려고 나무 앞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온 몸으로 나무 위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타면서 저희 꼬리뼈가 다 박살이 나버렸는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지? 그리고 여기를 딱 이제 아픈 부위가 여기 꼬리뼈 부분이라서 재보니까 거기가 다 이제 제대로 뼈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다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아픈데 병원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교도소에. 그리고 만약에 살인자라도 사회범죄자였다면 제가 나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안 됩니다. 도강쟁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네. 또 두만강을 넘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안 내보내서 그 아픈 거를 그냥 가지고 5년을 고쳐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면서 눈에 그리고 5년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낳은 그 한 달짜리 제 딸을 매일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던 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컸을까. 해마다 이제 애가 크는 거를 기억하면서 무조건 살아서 애한테 엄마라는 얼굴은 보여줘야 되니까 꼭 살아야 되겠다. 교도형을 만기로 마치고 다음 날로 제가 한국행을 하려고 딱 중국을 넘었는데 그날로 바로 잡혔습니다. 3시간 만에.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제 일단은 제가 살아있는 게 죄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가면 북한은 이제 같은 범죄를 6개월 안에 똑같이 저질렀을 때는 그 형기가 원래 5년이면 저는 10년을 먹고 집행유예 배로 먹는 겁니다. 근데 저는 6개월이 아니고 그 다음 날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0년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뭐 죽는 거죠. 못 살아나오죠. 이제 한번 다시 더 살아나온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이죠. 네. 근데 저희 보이부에 들어갈 때 머리를 절대 이제 상대를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도원을 보면 안 돼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는데 얼굴을 좀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서 딱 보는 순간 저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학 때 저랑 함께 다녔던 동기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막 우시는 겁니다. 소리를 못 내시고 남자분인데 이제 어떻게 돼서 중국에 가서 애도 낳고 교도소까지 마치고 왔는데 또 잡혀왔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종이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가시나야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라고 왜 잡혀 나왔냐 이렇게 녹음이 되는지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셔갖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다시 세 번째는 정말 못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 딸을 보기 위해서 내 다리를 만약에 보입에서 분질러 버리면 짝다리를 하고라도 두만강을 넘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세 번째는 제가 쥐약을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쥐가 먹는 독약이죠. 뜯어가지고 강물에서 이번에 잡히면 그냥 마시려고. 근데 뭐 죽고자 하면 산다더니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야, 두만강에서 그 집까지는 멀어요? 중국? 한 9시간 거리가 됩니다. 걸었어요? 아니요. 차로요? 네, 차로 9시간이요. 이제는 더 걸을 맥도 3일 동안 굶고 걷다 보니까 그때 제 몸무게가 한 35kg 정도가 교도소에서 너무 살이 빠지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 꼴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나와서 그쪽으로 이제 그 어떤 아줌마네 집 앞에 가서 섰는데
밤이 좀 깊어가지고 그 집 앞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딱 보는데 제가 봐도 딱 한족 스타일, 이제처럼 고구의 체격인 이런 아줌마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애가 마르고 막 이래가지고 꼴이 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막 나오시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중국말은 하는데 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앞이 북한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 이렇게 마른 애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중국말로 막 뒤에서 지금 막 변방돼서 와서 저를 막 잡는 것 같아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워요 하이즈, 이렇게 중국말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한테는 애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혀서 나가면 저는 정말, 왜냐하면 이번에 2번째 살려주신 분이 보육에 계시고 제 후배인데 이제 나가게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이번에는 제가 그냥 죽어야 합니다. 제가 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저한테 애가 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막 비가 오는데 꿇고 앉았는데 그 아줌마가 그냥 저를 일거세우면서 나도 애가 있어 울지만 자기도 애가 있다면서 저를 일거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2번째로 한 말, 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안 돼요. 그분이 아신다고 변방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 좀 여기다 숨겨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숨겨주셔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와서 애를 낳았다. 근데 그래서 북송에 대해서 감옥 생활을 해서 이제 나가면 나 죽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시댁에서 나 데리러 올 때까지 그 집은 유선 전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시댁에. 놀라시는 겁니다. 제가 죽은 줄만 알고 이렇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북송되면 거의 다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 9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9시간을.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 3번째 탈북이 성공을 하게 돼서 9시간 동안 이래서 중국으로 들어요. 저 아이를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애가 이제 7살이 돼버렸어요. 멀리서 이제 숨어서 나를 엄마라고 봤는데 제가 막 35kg고 막 이제 너무나 이제 꼴이 말이 아니었고 이러니까 애가 숨어서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겁니다. 친척들이 네 엄마라고 한번 불러줘라고 이러니까 애가 막 너무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부르기도 슬프고 힘든 겁니다. 애한테는. 애가 한 일주일 만에 저를 엄마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더 살고 싶지만 중국은 어차피 제가 2차에 걸쳐서 북송당한 곳이라 너무 무서운 곳이어서 네, 그래서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네가 북송이 돼서 너무 미안한데 한국에 가는 게 편하지 않겠냐. 한국 간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 남편이 먼저? 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설마 미안해서 이제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기는 가고 싶으나 한국 가다가 또 잡히면 더 죽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이분이 남편분이 직접 저를 데리고 베트남까지 자기가 브로커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진짜 남편 좋다. 그래서 안전하게 제가 베트남까지 신랑분이 와서 거기까지 오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좀 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이 이제 사실은 이모님이 너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 한국 가면 다 또 좋은 남자 만나고 어차피 그런데 가면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보내야 되겠다. 왜냐, 니는 내 딸의 엄마이기 때문에 내 딸의 엄마가 내가 책임을 못 져서 북송이 돼서 감옥 가서 감옥 생활하는 거를 그거를 밥술 나 5년 동안 못 떴다. 너무 죽었는지 너무 힘들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좋은 나라 가서 내 딸의 엄마가 더 잘 사는 모습이 내가 속이 편하겠다. 그래서 보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제는 행복하라고. 그래서 제가 별로 딱 마지막에 이별하는 말투가 들려서 제가 나는 무슨 미친 소리 하냐고 나 가면 가자 한국 가자마자 혼인신고 해가지고 꼭 우리 가족
셋이 그냥 행복하게 살자. 나 이제는 아무 미련도 없고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말 하지만 남들이 다 배신한다고 해도 나는 안 배신해.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아이랑 남편이 같이 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중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애 아빠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잘 안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바꿔주냐고 뭐 어디 일 나갔다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전화를 했는데도 참 기운이 좀 싸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 그 시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면서 아들이 이 세상에 없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신랑의 나이가 32살이었으니까 무슨 그래서 전혀 믿기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저는 내가 없는 5년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겼냐.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나한테 하는 거냐. 막 이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진짜 살아있는 게 죄구나. 나는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뇌수막염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저를 베트남에서 보낼 때 혹시 아프지 않았는지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만나서 보름 만에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아픈지도 되게 제가 봤을 땐 좋았었어요. 그 딸아이는 지금 어떻게 산대요? 1년 만에 중국에 가서 애를 데리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안 보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고 피부치가 제 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국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생활하고 애를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울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는 애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느 날에 한국 여권을 다 가지고 외국도 다닐 수 있는데 이제는 정말 잡혀나갈 일도 없는데 내가 내 새끼랑 헤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하다. 엄마가 나를 잘 알지 않느냐. 아무리 애를 안 키워도 내 마음속에는 늘 그 애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한국 온 지 지금 얼마 됐어요, 그러면? 지금 2년. 한국말은 해요? 너무 잘하고 바닷속에서 맨날 100점 하고 오고 지금 10살인데 키가 지금 저랑 똑같습니다. 그럴만 하던데. 엄마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네, 한국말로 너무 행복하다.
사람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사셨으니까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같은 음악인이잖아요. 제가 약속하고 곡이라도 꼭 하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꼭 약속하겠습니다. 와, 멋지다. 네,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 아메리카노 현숙 씨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북한식 수육 상차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먼저 드시고 얘기하시죠. 잘하죠. 야, 정말 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우리 현숙 씨가 정말 손맛이 좋아서 음식 한번 만들었다면 제가 정신을 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다는 게 진짜 괜찮게 잘 사는 사람들이 구워 먹지. 우리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삶아서 먹거든요. 근데 삶아서 먹는데 뭐 김치 아니면은 이렇게 봄날 같은 때는 물김치를 많이 먹어요. 이건 내가 직접 한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좋아하는 게 새우젓만큼. 저도. 이게 여러분들이 그 이북 음식을 드실 줄 모르시는 거예요. 일단 먼저 동치미죠. 아, 네, 맞다. 저희 어머니 항상 말씀하셨죠. 음식 먹기 전에 동치미를 꼭 꿀꺽 삼켜라. 소화를 더 멋있게요. 야, 보쌈 진짜 맛있겠다. 새우젓 끝내줘요. 동치미는 오, 맛있다.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첫 맛이 시원하고 뒷맛이 저는 여기 한번 김치를 한번 먹어요. 이거 김치가 약간 배추가 이거랑 한번 드셔. 약간 얼갈이 배추 같은데요? 네. 김치가 다르다. 김치가 되게 시원해요. 근데 그 말을 깜빡했어요. 그 네. 특유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쪽이 다 이북에서 오셨는데 그 북한 쪽 음식들이 개운해요. 그러니까 네, 한국 맞아요. 음식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다면 북한은 약간 깨끗하고 개운하고 시원한 그 맛이 살아있는 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맛있게 드셨죠? 예. 네, 우리 사업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신 음식 중에 가짜 식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였을까요? 북한 짝퉁 제품이 중동까지 진출을 했다. 진품 같은 시계가 있고요. 진품 같은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담배죠, 담배. 겉 포장만 가지고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가짜를 많이 해서 팔았는데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지금 여러분이 드신 음식 중에 가짜 식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과연 어떤 것이 가짜였을까요? 뭐가 가짜예요? 우리 먹은 게 아무 김치나 물김치나 고기나 새우젓이나 여기 양념, 속, 이 중에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고요? 동치미는 아니겠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심지어 믿을 수가 보쌈을 없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했는데 예. 어쩐지 형님 많이 안 드시더라고. 먹었죠? 우리 형님이 안 드신 음식이 그럴 거예요. 저는 먹다가 밑에 대본을 봤더니 가짜가 있어요. 네. 현숙 씨,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짜입니까? 새우젓이 가짜. 새우젓이 가짜. 나는 네. 심지어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새우젓입니다. 새우가 달다더니 씹는 맛 아까 살아있는 거. 감칠나고 살아있고 정말 특색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 따로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이것만. 아 진짜 맛있었거든요. 감칠맛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가짜 새우젓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가짜 새우젓은 제가 장사를 잠깐 농촌에 갔어요. 네. 장사 한번 갔는데 그 농촌집에서 전디도 아침에 식사를 데려왔는데 새우젓을 데려왔는데 이게 새우젓인지 맛만 새우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이 보니까 두부가리를 했다더라고요. 그래 제가 거기서 나생하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10kg에다가 감자 5kg를 섞어요. 근데 어떻게 섞는가? 감자로 까풀이를 빻기면은 1kg 500이 정확히 나와요. 그 1kg 500에 부족한 걸 소금물로 충당해요. 소금물로 충당하고 쓰인
칼에 감자를 갈면은 이 새우하고 거의 같은 크기 굵기가 나와요. 지금 그러면 이게 잠깐만 이게 뭐야? 새우가 아니라 감자라고요? 아 진짜? 이야! 뭐야? 자, 몇 대 몇이에요? 지금 감자며 새우면. 1대1이 이 감자가 더 많아요, 여기. 말도 안 돼. 그래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자, 한번 볼게요. 안에 새우도 있고. 이거 새우도 있고. 감자니까 감자가 이제 갈면 그 크기와 함께 운고되면서 새우인데도 잠깐만. 절대 새우가 붕크를 앉아요. 뼈가 있으면 새우예요. 그거 뭐야? 이거 새우. 근데 이게 섞여 있어서 모르나 봐. 네, 섞여서 절대로 못 알아봐. 아니면 이 감자 감자도 저거. 가루가 감자. 이거 감자야. 감자야. 감자가 더 새우 같아. 그러게.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래 모양이 있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를 먹어볼게요. 와, 감자 먹어봐. 어때? 감자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도 새우예요. 최고다 최고. 네, 오늘의 주제가요. 네. 바로 이 가짜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짜요?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와. (2017) 짝퉁공화국 북한. 네. 자, 이미 북한은 그 일명 슈퍼노트라고 그러죠. 달러를 가짜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그 기술은 뭐 대단했다라고 하고요. 뭐 전 세계에 뭐 양주, 가짜 담배, 뭐 이것저것 뭐 가짜가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최근 북한은 심각해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짝퉁 제조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북한의 짝퉁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모조품 이걸 짝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짝퉁이라는 말 한소희 씨 들어봤어요? 짝퉁? 네, 전 북한에서는 이제 가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짜가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래까지 있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뭐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반신. 너무 놀랐어요. 2017 짝퉁공화국 북한 짝퉁에 관한 이야기 최신 소식을요. 우리 최민용 위원장과 고운 여성 이현주 씨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소식을 백리마 속도로 아니. 천리마 속도로 No. 만리마 속도로 전해드리는 리만과 만리마 보도의 발빠른 여성 유현주. 말리마 발빠른 남자 최민용 보도원입니다. 자, 리만과 말리마 보도 첫 번째 소식인데요. 가짜 달러, 가짜 담배 등 짝퉁 생산지로 유명한 북한. 그런데 말이죠. 최근 북한 짝퉁 시장이 중동까지 접수해서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가방. 보통 가방으로 그냥 보이는데 유현주 씨, 이게 무슨 가방이죠? 최근 두바이 상인들은 이 007 가방을 들고 다니며 관광객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북한산 짝퉁 명품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엔 명품 브랜드의 손목시계 같지만 북한이 만들어낸 짝퉁 시계입니다. 현재 두바이 뒷골목에선 이 북한산 짝퉁 시계들이 고조 정품의 약 10%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멀고 먼 중동 지역까지 나가 요 짝퉁이라는 치졸한 수법으로 외화를 불어들이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나라 망신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상 첫 번째 보도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리만과 말리마 보도 네. 첫 번째 소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아주 환상의 짝꿍이네요.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북한 짝퉁 제품이 중동까지 진출을 했다. 자, 김혁 연구원님,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짝퉁 외화벌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1990년대에 외화벌이 사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수단이 당시에는 뭐
송이버섯이나 이런 이제 자연산 뭔가 약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2002년 이후로 경제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다음부터 제조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제조업이 발달되는 과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옷, 특히 이제 기성복이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걸 모방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하고 중국의 투자가하고 북한의 외화벌이 업체가 같이 협동을 해서 하는 그래서 합병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와서 노동력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중국에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중동으로 넘어요.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저임금의 기술력이 상승하니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바이에 가면 이제 알카라마라는 그 시장이 있어요. 그 곳에 가면은요, 정말 진품 같은 짝퉁이 있어요. 진품 같은 시계가 있고요, 진품 같은 가방이 있어요. 심지어 이 제품을 팔기 위한 호객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의 이제 북한 전문가인 그 신하 이제 크레이튼 박사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런 물건들을 10년 전부터 생산을 해서 두바이 시장으로 보내왔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 국제적 범죄 조직하고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요, 이 제품들이 세계 곳곳으로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을 하는 게 계속 북한이 경제적 봉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달러를 이제 충족을 하는 거죠. 정말 가지가지 안 만드는 짝퉁이 없네요. 그렇죠. 도대체 그럼 어떤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북한은 뭐 노동당의 국가잖아요. 이거 김부자의 국가이기도 하고 노동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모든 외화벌이는 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그 이점은 뭐냐면은 북한 생산력, 노동력이 싸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짝퉁을 만들면 누구도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피복이라든가 뭐 그 짝퉁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결국 그걸 외화벌이 수단으로 국가가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짝퉁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짝퉁계도 저도 좀 많이 이제 예전에 구이질 때 많이 입문해서 좀 짝퉁계도 좀 활발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급이 있어요. 나름 짝퉁도 뭐 A급, B급, C급. 근데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는 짝퉁급으로 치면 몇 급 정도로 이렇게 보시나요? 급수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 남부 지역, 특히 남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포, 신의주 혹은 평성을 이제 통해서 거기서 평성에서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A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B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진하고 나선 지역입니다. 청진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나선 지역은 특히 많이 발달했는데 이 북쪽 청진하고 나선 지역이 발달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의 기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은 생각 외로 놀랍죠. 왜냐면은 일본의 기술이나 문물들이 그 원산한 것 중에서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청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재봉 틀을 가지고 청진에 있는 제일 교포들이 먼저 이걸 생산해요. 그러면서 기술력이 상승이 되고요. 그래서 B급, B 플러스 혹은 A급까지도 올라가고요. C급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지역이 함흥입니다. 네, 함흥 같은 경우에는 화학 공장이 이제 밀집해 있는 산업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하게 의존이 돼서 이러한 손기술이나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담배죠, 담배.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 주민들이 고인하는 고양이 담배라는 것이 원래 상호가 크레이븐 A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국산 브랜드인데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그것 말고 크라운이라든가 몬타나, 뭐 그다음에 스키5라고 해서 말보르, 도닐도,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짝퉁을 해서 만드는데 요점이 뭐냐면은 이 담배를 겉 포장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라든가 인쇄 기술이 또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어요, 북한에. 그래서 원래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공계에서는 유명한 대학인데 그 옆에 인쇄 대학이라는 게 따로 생겼어요. 네, 원래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있었던 것들이 거기 평양 종합인쇄공장하고 붙어 있는 대학인데 거기에서 각종 외국 브랜드의 상표라든가 뭘 다 찍어내요. 담배 자판기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무튼 그것도 밖에서 외화를 못 보니까 안에서도 벌기 위해서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담배 자판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짝퉁 담배를 갖다 놓고 외국인들의 지갑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시계같이 이렇게 좀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카피를 해요? 그런 전문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원래 김일성이가 우리도 좀 좋은 시계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60년대 후반 70년대 때 이미 스위스에서 그 정말 못 쓰게 된 낡은 시계들을 가져다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공부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스위스 과학자들을 5명을 모셔다가 상주를 시키면서 그 기술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국가적으로 몇십 년, 지금 40년이 됐거든요. 그 시계 만든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국의 짝퉁하고는 아예 급이 다르다고. 급이 다른 시계다. 북한 짝퉁에도 급이 있다니까 정말 신기한데 짝퉁을 잘 만들려면 정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명품 이런 거는 자본주의 날라리인데 그렇죠? 유재환 씨? 네, 이게 진짜 명품이야말로 좀 자본주의 날라리 약간 이런 게 상징 아닌가 싶은데 북한 사회주의랑 좀 많이 안 어울리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김정은과 그 측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치품, 그러니까 외국 제품의 마니아들이에요. 실제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번 돈을 가지고 진품을 사서 자기가 써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스위스 제네바의 트레이드맵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전 각국에서 220개국의 그러니까 트레이드에 대한 그 제품들을 통계를 내요. 북한에서 어떤 제품을 이제 뭐 수입하고 수출을 했는지를 통계를 내는 그 자료에 보면은 2015년, 16년부터 독일에서 550만 파운드의 사치품들을 사들였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독일 맥주가 10만 파운드 정도가 되고요. 맥주도 그렇죠. 예. 그리고 와인하고 이제 그 중류주가 52만 파운드가 돼요. 그리고 또 플러스 되는 게 말을 러시아에서 13만 파운드 정도 사들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57만 파운드 정도의 낚시 용품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 용품을 샀다는 건 아마 북한에서 이거를 다 뭐 김정은이 쓴 것보다는 선물 정치용으로 그리고 또 관광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용으로 쓰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은 바보는 남 따라한다고요. 김 부자가 뭐 하면 당 간부들이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이가 뭐 로스만스라는 담배나 도닐 담배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저마다 앞을 다 떠가면 그걸 피우는데 부전자전이라고 김정은이도 똑같대요. 예, 또 명품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 하는가 했더니 최근에 김정은이는 간부들한테 외국 담배를 피우지 마라 하는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 사치품을 계속 쓰면서도 간부들이 또 그런 걸 쓰는 거는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게 동의했나 봐요. 아니 저는 그 짝퉁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제 궁금한 게 북한 주민들이 어떤 명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개념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아, 북한 주민들은 그 명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턱 빼고 북한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글씨, 외국 글씨가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꺼부란 글씨가 들어가면 어차피 좋은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명품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명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도 루이비통도 있었고 구찌도 있었고 샤넬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쓰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나중에 이름도 알게 됐고 명품이란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썼던 거는 정품은 아니고 짝퉁이거든요. 근데 명품에 대한 그 개념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썼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브랜드를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아디다스가 있거든요. 근데 아디다스를 아다라스라고 불러요. 생산된 그 단복이랑 뭐 운동복 그리고 퓨마를 표범옷 아니면 푸마라고 읽고요. 그리고 나이키를 니켈이라고 읽어요. 니켈 운동화나 모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 영화를 계속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이제 명품 브랜드 어떻고 무슨 이런 걸 계속 들으면은 한 번 들을 때는 그것으로 스쳐 보내는데 그 영화를 다른 걸 보면 또 다르게 그런 걸 저런 걸 보고 명품 브랜드라는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 보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한국산 우리 아랫동네라고 하는데 아랫동네 옷들은 우리 밀수꾼들을 통해서 거의 다 80%가 들어오는데 네, 저는 제일 먼저 이 밀수가 딱 중국 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장하더라고요. 왜 막 미친 것처럼 어디를 떼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옷이 많이 걷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옷인가? 상쾌반데 한국 거예요. 아니 중국산도 괜찮은데 왜 한국산을 굳이 이렇게 가지고 오냐 하는데 일단 중국 사람들은 한국 옷이라면은 눈에 한국 상품이라는 눈에 이가 달렸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아, 이 사람 너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뭔가 분명 다르게 했구나 하고 제가 그 대박내 집에서 화장품을 한번 써봤어요. 대박내 집. 한국산을 써봤는데 어땠어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야, 이거 가지고 내가 가면 돈을 벌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 한국산에 대한 옷을 가져가는데 앉으면 앉는 순간에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줄을 쳐서 와요. 근데 혹시 북한에서 이렇게 입는다면서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대박. 이거는 닉 아니 이거는 아다라스고요. 이거는 닉한에 이런 그 정말 정품 옷을 입으려면은 할머니가 중국에서 살아가지고 소녀가 이제 만약에 중국에 놀러 가서 이제 가끔씩 이제 갖고 오는 분들 있어요.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그럼 우리가 엄청 부럽잖아요. 그러면 엄마 보고 저 옷을 무조건 해놔라고 막 난리치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에 이제 뭐 재봉질이라던가 뭐 이렇게 그 이 자수를 잘 논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나이 아다라스 이거를 완판으로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하나 한 개 브랜드 입었으면 나는 한 번에 2개 브랜드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 딱 가서 학교 가면은 아들이 눈이 헷 돌아가지고 그 다음날에 100% 입고 와요. 똑같이. 근데 이게 설미 씨 다니는 럭셔리 학원은 이런 거 없죠? 금성하고. 저희는 짝퉁은 안 됩니다. 짝퉁은 절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3줄짜리는 입어야 됐어요. 운동복이. $200 정도로 평양에서 정품이 에어상점에서 나와요. 맞아. 그게 또 중고가 되면 깨끗하게 입고 이제 또 파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그게 $100도 되고 또 $50도 그렇지. 되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아디다스랑 나이키 다 신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조차 가짜에 물들고 있는 북한입니다. 2017 짝퉁 공화국 북한 다음 뉴스 함께 보시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깽에 손이 가요. 아이손.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과자. 하지만 이 과자에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먼저 이 포장지만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과자 모양. 아, 모양 또한 똑같은데요. 이거 혹시 남한 과자 아닙니까? 그런 소문한 말씀 마시라요. 생긴 건 이래봬도 이게 다 북조선기야요. 허허. 현재 북한 장마당에선 맛도 모양도 아랫동네 과자 판막인 이 짝퉁 한국 과자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북한산 짝퉁 과자가 한국 과자와 얼마나 비슷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인기 과자, 그것이 과연 북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새우맛 과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네. 누구나 다 아시는 깡이 좋은 새우죠. 네. 그 나이보다 많은. 네, 깡 좋은 새우 튀기 과자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볼까요? 자, 먼저 이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들어서 자, 딱 하나, 둘, 셋. 똑같아. 아, 여기 작아. 이런 차이가 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팝콘 같아요. 자,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우맛 과자인데요. 모양은 느낌이 난다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아, 뻥이요 비슷해. 그 제대로 된 쌀로 만든 과자도 아니고 그냥 전분가루 같은 거에다가 소금량을 너무 많이 늘려놔가지고 너무 짜요. 예, 그리고 아마도 그 새우나 이런 거 껍질 같은 게 조금 향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비릿한 맞아요. 향은 조금 살아 있습니다. 끝에. 자, 이번은요. 11월 11일 날 되면 굉장히 많이 먹는 막대 과자, 우리의 대표적인 과자가 되겠죠. 빼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막대 과자, 그리고 북한의 꼬치 과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양이 훨씬 더 많네. 양심 있어. 이리도 길고요. 두께도 두꺼워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초코가 이렇게 묻어 있고 그 위에 뭐 아몬드 가루나 뭐 이런 게 묻어 있을 텐데. 큰 가루가 있고 여기는 작은 가루가 있는데. 자, 이게- 맛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멀리서 볼 땐 깜쪽 같은데요. 절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왜 더 커?
양이 다른가 보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 막대과자보다 이걸 좋아할 겁니다. 왜요? 왜냐면 이게 참깨가 가득 묻어 있어요. 아, 깨다 맞아. 네, 참깨 맛이 나요. 그래서 이 참깨 가루가 뭐 고소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맛이에요. 깨빼로 맛 좀 보세요. 네, 나도 한 번. 어머, 깨빼로 진짜 맛 신기하다. 보시죠. 깨 이렇게 엄청. 근데 땅콩 같아요, 육안으로는.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자, 깨빼로. 진짜 깨 맛이 가득합니다. 땅콩하고 깨가 같이 어우러져 있네. 이거는 다른 맛이에요. 이건 따라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과자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 한번 먹어볼까요? 아, 좋죠? 네. 이건 귤향 탄산 단물이고요. 자, 한번 이거는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물입니다. 자, 따볼까요? 소리부터. 수정 간장 드려요? 어렸을 때부터 인정. 귤향. 이거는 탄산. 이거는 소리 나. 더 커요, 소리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물, 소리가. 탄산, 귤향, 탄산 단물. 원샷? 맛있나 보다. 식초. 맛있어. 냄새가 완전 좋지. 저거 맛있어. 것 같아. 그 전에. 아, 이거 어렸을 때 네. 그거 타 먹었던 거 있잖아요. 오렌지 가루 같은 거. 오렌지 가루 있잖아요. 그 맛이네요. 그 어렸을 때 학교 앞에 색소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맛은 있겠네, 진짜. 고향의 맛이에요. 뭐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군것질도 하니까 좋네요. 네. 꼬치꼬치 과자는 팔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인절미 맛도 나고 참깨 맛도 나고. 도미영 씨 같은 경우는 네. 북한에서 좀 사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과자들을 사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지금 아까 앞에서 보신 그런 과자들은요, 북한의 장마당이나 뭐 상점, 백화점 같은 데 가게 되면 돈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 가능한 거거든요. 최근에 청진 포항 장마당에 한국의 그 초코파이와 비슷한 스타파이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 알파벳으로 스타파이라고 굉장히 크게 써 있어요. 이게 어쨌든 영어 알파벳이 크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버젓이 판매가 된다는 건 북한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조미영 씨가 최근 청진 포항 장마당에 중국산 초코파이를 팔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 북한 장마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7년) 따끈따끈한 청진 포항 장마당 영상을 보셨는데 우리 저번에 청진 출신 주연 씨가 청진의 수남시장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어때요? 그 청진 포항 장마당도 가봤나요? 예, 이 장마당은 저는 주로 옷이랑 사입으로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위치가 포항구역 수원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원 장마당이라고 많이 불러요, 사람들이. 근데 이 장마당은 되게 고급지고 비싼 좋은 물건들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청진에서 두 번째로 큰데 수남시장은 안전 도매시장이라면 포항시장은 아주 고급진 럭셔리 시장으로 통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 가서 옷과 생활용품들을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중국에서 그 가짜 계란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그런 가짜 어떤 제품이 화제가 되고 많이 팔린 뭐 인기 상품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해삼이 어느 횟집에 가도 이렇게 흔하게 그렇지,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삼. 근데 북한은 해삼이라는 게 엄청 귀해요. 북한 사람이 해삼 한 마리도 못 먹고 또 이러는 사람 많은데 저희는 주로 그걸 중국에 대대적으로 몇십 킬로씩 사서 보내고 했는데 이자같이 이걸 좀 더 어떻게 돈을 더 이윤을 낼 수 없는가 생각했는데 그 젖은 걸 사가지고 말리거든요. 그 말릴 때 탕가루를 이렇게 묻힙니다. 그러니까 탕가루를 두껍게 묻힌다든가 아니면 그 겉에 묻힌 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엔 뱃속에다가 탕가루도 넣고 모래도 넣고 심지어 작은 지못도 막 넣거든요. 근데 그게 넣는 이유가 이자처럼 키로를 불구는데 원래는 1kg에 10마리가 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걸 열무해서 7마리면 1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kg에 3마리 정도를 남기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고춧가루를 가짜를 많이 해서 팔았는데, 고추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그 찔강이 열매를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그 어미자를 엄청 짱통을 많이 해서 팔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어미자 절일 때는 익지 않을 때 먼저 다 뜯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감들을 파는데 그냥 물감들을 팔면 그냥 서른 어미자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가목이라는 이제 감기 왔을 때 먹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북한에. 그 마가목을 뜯어서 같이 팔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한번 되게 큰 동병 당한 적이 다 있었어요. 그 탈북 미남 미녀분들 중에 이제 북한에서 장사를 하셨다는 분이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혹여나라도 북한에서 짝퉁을 팔아본 경험이 있다. 오, 네. 있으셔요? 네, 이제 그 성희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어미자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저는 밀수를 하니까 이제 그 선 걸 싸요. 그런데 이제 우린 반짝이라고 하는데 반짝이라는 게 1등 뱅급이에요. 반짝반짝. 그걸 이제 이렇게 진짜 선 걸 이제 딱 싸가지고 이제 햇빛에다 이제 물감을 딱 들어가서 햇빛에다 본격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말려요. 와딱 말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는 마가목을 섞어요. 10kg당 2kg를 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섞으면 딱 기가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딱 조절을 해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마가목. 아, 그건 마가목 열매라는 게 그거는 이렇게 기관지에 참 좋은 그것도 산열매인데 크기 그 밀도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자고 하니까 그만큼 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자를 파는데 마가목을 넣었는데 마가목도 몸에 좋다고 지금 자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오미자에서 일단 물감을 칠했어요. 물감을 칠해서 반짝반짝하게 딱 만들어요. 물감을 칠했다고? 네, 그렇죠. 왜 반짝이래야만이 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익은 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미자가 익은 거는 빨갛게 익거든요. 어미자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설었을 때 팔았을 때 따기 때문에 말리면 새까맣거든요. 네. 그리고 마가목은 색깔이 노란 열매입니다. 그러면 빨간 게 섞으면 까만 거하고 노란 게 섞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빨간 물감을 들여요. 그래서 그걸 작업하고 나면 온 손이 빨간 물이 들거든요. 근데 왜 서른 거를 따냐면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딴 사람들이 따라가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른 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꿀을 팔아봤는데 꿀을 어떻게 팔았는가? 이제 불을 지는 집에 가서 정품 꿀을 싸와요. 싸와가지고 하얀 설탕을 서서히 끓는 서서한 불에다가 큰 세감에다가 녹여요. 또 그걸 서서히 식혀요. 근데 왁 섞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손 딱 대보고 뜨뜻하네 할 때 이제 3분의 2 정도 이제 병에다 쫙 넣고 거기다 제 정품 꿀을요.
제 진짜 꿀을 딱 이렇게 젓가락을 확 적시면은 그 꿀하고 이제 거의 혼합되는데 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꿀을 이제 딱 할 때 가면은 먹어보면은 목이 알싸한 게 제 진짜 꿀 향내가 코 안으로 싹 나와요. 그렇게 해서 밤에 그게 가장 먹히는 게 단천적해지 제일 많이 먹어요. 언니 맞아. 이게 있잖아요. 판매도 많이 하는데 진짜 꿀이라고 자강도에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맞아. 요즘에 가짜가 하도 많은데 무슨 그거 어떻게 알겠거나. 아니요 진짜야요.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는 걸 제가 여기서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어요. 그런 거. 숟가락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숟가락을 딱 떴더니 설탕가루를 딱 녹이게 되면 거기다가 식초만 넣게 되면 바로 사탕이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꿀로 녹여가지고. 근데 꿀을 딱 녹여가지고 식초를 아무리 넣어도 묽은 거예요. 근데 꿀이 원래 누렇고 좀 갈색 나는데 하얀 거예요. 맑은 거예요. 아니 이게 꿀이 이런 꿀이냐. 자강도 꿀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제 보리다리, 보리머리를 이제 잡아 집어넣은 우리 사령조 헐, 죽은 벌 한 마리 넣으면 한 마리 정도 살짝. 아니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안 엮고요. 한쪽 병 다리다가 넣어 한쪽 병에다가 다리를 하나 엮고 하나 날개를 엮처럼. 네, 그렇죠. 거기 이제 그렇게 한 마리로 나가면 알려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지? 가짜일수록 거기 많아요. 현석 씨. 네. 자유대안에 잘 왔어. 네. 그럼 솔직히 그러면 마트에서 네. 오디나 꿀 같은 거 보면 약간 한 번 더 쳐다본 적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마트에나 이렇게 꿀 파는 데 가서는 싹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면은 제 진짜 꿀하고 설탕을 섞은 꿀이 알려요. 어떻게 달라요? 아, 이렇게 알려주세요. 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거예요. 아니, 예. 이제 벌이 이렇게 설탕을 먹으면서 만드는 꿀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거는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키우는 재배하는 거고. 방법이. 근데 이제 진짜로 제 오리지널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 딱 돌보면은 미세하게 이렇게 쫙 내려와요. 그렇지. 네, 그리고 딱 흔들면은 거품 같은 게 방울이 볼록볼록 나와요. 설미 씨도 뭐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밥알 가지고 바늘을 만들었어요. 밥알로요? 밥알 가지고 바늘을 만들었어요. 밥알로요? 어떻게 만들어? 왜냐하면 제가 입고 들어 여름 때 잡혔었는데 구류정에서 한 조사를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하는 기간에 입고 들어간 옷만 입어야 돼요. 근데 옷이 따졌어요. 여름 옷인데. 근데 어떻게 기워야 되는데 바늘이 못 들어가요. 거기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날까 봐 바늘이 절대 못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쩌다 명절날에 입합이 들어온 거예요. 네. 딱 보니까 이제 입살알은 저희 이제 쌀 굳으신 거 보셨어요? 쌀이 금방 했을 때 굳으면 딱딱해져요. 잘 안 닦이잖아요, 물로도. 안 닦여요, 잘.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참으로 어떻게 하면 바늘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쌀알 한 2알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구불려요. 참 그냥 진짜 몇 시간 동안 굴리면 이제 쫄깃쫄깃하면서 실처럼 한 이 정도 길어져요. 그 짬에다가 실을 한 서너 겹을 한 거를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겹는 겁니다. 겹어서 다시 또 비비면 그 이제 실을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가면 딱딱하게 다 굳어지면 실을 딱 뽑으면 가운데 구멍이 나. 네, 그렇게 구멍이 납니다. 그 실을 뽑으면. 그래서 이제 두꺼운 옷은 입지 못하나 얇은 여름 옷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쁘게는 안 돼요. 네. 그래도 꿰맨 여기 다리 보이는데 조금 최고다. 비울 수 있더라고요. 그 최고로 해서 그거를 제가 네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나왔습니다. 그 바늘을. 와, 이거 무슨, 아니, 돌도끼도 만들겠어, 이러다. 아, 그래서 저희 저 전거리 교도소를 나온 사람들이 흙으로 쌀을 만든다. 아니 듣다 보니까 옷뿐만 아니라 뭐 식품까지 뭐 없는 짝퉁이 없을 정도로 별의별 게 다 있는데 혹시 북한에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뭐 짝퉁 같은 거 혹시 또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엄청 많이 그랬어요. 북한 병원 원장님이랑 짜가지고 가짜 진단서를 한 명당 하나씩 이제 만들어줬어요. 보름 동안 진단서를. 그래서 한 사람당 이제 잣을 3kg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몇백 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잣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절반 반반 해가지고 했는데 원장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하자고. 예, 그래 가짜 진단서도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진단서. 형석 씨는 뭘 위조해봤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3월생이거든요. 그럼 3월생이면 일찍 학교로 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지금 작아서 3자에다가 이제 만년필로 해서 팔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생증을 이제 위조한 거예요. 군주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담당관한테 뇌물 좀 주고 이렇게 눈 감아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김혁 씨, 이 정도 되면 북한 사회 자체가 불신 사회가 지금 이미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라고 이제 많이 지칭을 하는데 사실은 저것도 짝퉁이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집단 지도 정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도 이제 뭐 계획 경제지만 계획 경제는 이미 무너졌고 시장을 통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사실상 자본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구조 자체가 결국에는 1인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 권력형이거든요. 결국 이게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짝퉁 사회주의가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대로 된 사회주의의 원래 첫 이념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 자생력이 없잖아요. 일단 뭐 자체로 생산을 해서 뭐 여기 유통이 되고 뭐 이런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북한 주민들이나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이런 모저 제조 같은 거는 이건 결국은 이 생계수단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참 이게 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재미난 게 뭐냐, 이게 짝퉁인 걸 알면서도 짝퉁도 진짜 짝퉁이고 가짜 짝퉁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짝퉁 자체도 상품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 체제 자체가 이게 획기적으로 이게 개변이 있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보통 북한학 박사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뭐 핵, 뭐 미사일, 경제 뭐 이런 거에 관한 논문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국내 최초로 꽃제비에 관한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꽃제비? 네, 어떻게 꽃제비에 관한 논문을 쓰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사실은 제 경험 중에 이제 꽃제비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 있었고요. 지도 교수님께서 기왕이면 본인이 경험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7살부터 꽃제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럼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형이 논문 쓸 때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학부 때였고 형이 이제 석사 과정에서 쓸 때였는데 그때 이제 형이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 문제라든지 그리고 형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막 그 논문 디벨로핑 할 때 이제 같이 했었죠. 죄송하지만 저 꽃제비들 얼굴 보고 뽑나요? 이렇게 뒤에 우리 형석 군도 잘생겼지. 꽃제비 생활 꽤 하셨죠? 그렇죠. 저는 4년을 했죠. 4년 동안 하셨고요. 꽃제비 생활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다 박사가 되나요? 맞아요.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전했다고? 짬뽕을 하면 잘 받아주시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꽃제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황성을 많이 가지고 불황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집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율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꽃제비들이 한번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통제된 북한 사회 속에서 꽃제비 생활을 한번 경험했던 친구들은 끊임없이 나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집단이 결국엔 꽃제비가 되는 거죠. 자유로운 영혼이라면 나만의 꽃제비는 저거든요. 최미용 씨네. 만만치 않은 저도 자유로운 제비는 영혼. 정말 제비. 정말 제비라서 제비족이로. 그냥 제비는 아니시구나. 꽃제비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논문 내용을 살짝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꽃제비에는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꽃제비는 가장 이제 저희가 먼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꽃제비라고 하면은 청소년층입니다. 이 청소년층들은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처럼 이제 7살부터 시작해서 뭐 5살도 있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피우고 막 이런 것도 있고. 7살에 담배를 피우고 불량한 그러게. 남들이 사실 뭐 그때 당시에 꽃제비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불량 학생 혹은 불황 학생 혹은 불량생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제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청제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청년층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 북한 사회에서 이제 청년층이다라고 하면 20대 중반부터 이제 30대 초반까지를 청년층이 나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년 꽃제비라고 해서 추린 이제
축약시키는 용어입니다. 네. 아 근데 꽃제비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똑똑한 어떤 꽃제비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똑똑한 똑제비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새로운 이름을 꽃제비. 아. 엘제비 어때? 엘제비, 엘리트 제비. 요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군제비라고 있는데요. 군제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군인 출신입니다. 아니 군인이 어떻게 꽃제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1990년대 중반 이후가 되게 되면은 군인들도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군부대 식량 지원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니까 네. 군부대에서 탈영하는 병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탈영한 병사들이 나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는 원래 군부대에서 먹이질 못하니까 휴가를 많이 내보냅니다. 집으로 나가서 살찌고 오라. 맞아. 보냈는데 집에 가니까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굶어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비치죠. 그 다음에는 나와서 꽃제비 맞아. 그렇게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짧은 군인 출신들이 나와서 꽃제비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군인은 배웠기 때문에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폭력성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군인 출신들의 꽃제비를 가르쳐서 군제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노제비라고 부르는 건데 왠지 알 것 같네요. 노인들. 노령. 노인층의 꽃제비를 노제비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충격적인 거는 40대 정도면은 북한에서는 못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여요. 노인제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북한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족들이 이제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하고 이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내 손자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나가고 또는 가족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제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가족제비입니다. 아유 이거 안 됐다. 가족 단위. 너무 짠하다. 가족 단위로 이제 나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가족이지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꼭 한 분이 없습니다. 가장 이제 가정 내에서 추동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남겨진. 가족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배급이 중단되니까 남편들이 먼저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일찍 죽게 되면은 여성이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유 진짜 힘들겠어요. 아니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있었어요. 우리 반에도 있었어.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반둥에 이제 관심을 받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전문 기자가 됐습니다. 도로가 막힐 정도로 지금 쭉 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큰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 총 철거덕 하면서 들이대는데 안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무기. 뭔가 세력문 같아. 더러운 폭탄인데 조금 한자를 쓴다면은 거의 이게 핵폭탄이네. 똑같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윤설미 씨의 경험 소중한 고백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설미 씨도 그렇고 설미 씨 따님 대한민국에서 예쁘고 행복하게 사시길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